네, 훈풍이 불어오던 한일 관계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건데 이제 마지막 외교 무대로 한국을 택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을 방문을 했고 이 부분이 상당히 기시다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한 거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좀 연상이 되는데요. 예. 총리가 본인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임기는 끝나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떤 논의들이 이어졌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서울 도쿄가 이제 회의 장소로 많이 예정이 그쵸.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만났고 지방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사회 과제,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예.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일 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예.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수연 의인 예전에 일본에서 20년도 더 전인데 일본의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숨진 한국인이었죠. 그렇죠. 이수연 의인의 묘지를 참배한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경종을 울리는 이런 좀 것들이었다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총리가 먼저 와서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의 만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두 정상의 케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방금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요. 예.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총리로서 재임을 하면서 벌써 세 번을 만났는데 6월에 캐나다 그리고 8월에 일본 그리고 9월에 한국에서 예. 이렇게 만난 건데요. 이렇게 자주 만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양국 정상이 보여준 모습들 같이 뭐랄까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예. 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끌어간 모습들이나 혹은 일본에 갔을 때도 이시바 카레 본인의 그런 특별한 그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 카레를 대접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양국에서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조금 더 양국 화합의 모습들 그리고 정상 간의 케미를 강조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이시바 카레 언급한 게 굉장히 또 호응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 이시바 총리는 개인의 그 취미가 많은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정상 간의 자리에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예.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한국과 일본이 서로 외교를 할 때 보여주는 외교적 관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고서도 많이 먼저 다가온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리셉션을 할 때도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비디오 메시지 정도로 해도 되는데 이시바 총리는 직접 방문을 하는 그런 관례를 깬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이 공교롭게도 이 날이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월 1일이 또 그런 날이었는데 이 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시바 총리 체제가 출발부터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가 또 많기는 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임을 택한 직접적인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선거에서 연이어진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초반부터 당내 기반이 약하기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에서의 문제인 거고 자, 그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자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부분은 그 국회의원들보다는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선거에서 중의원 선거 작년 10월이었고요. 올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연이어서 다 이
대형 선거, 국정선거에서 참패를 한 것, 그리고 자민당이 창당한 게 1955년도인데요. 예. 55년 이래로 중의원 참여 모두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유의 사태이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시바 총리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여겨지는데요. 근데 7월에 선거 끝나고 사실 예. 9월 지금 벌써 10월이네요. 10월까지 이렇게 된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조금 더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오랜 기간 버텼다 이렇게 좀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은 계속 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사실은 7월에 예. 선거 그때 끝났을 때 그때 바로 그만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신임 총리를 선출을 해야 하는데 오늘 10월 4일 치러질 선거가 명칭인데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일 예. 수도 있고 어색하죠, 낯설고. 그런데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선택을 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대표를 뽑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대통령을 뽑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나의 권리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 거고 간접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일본의 자민당의 총재가 됐다라고 해서 일본의 총리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앞서 제가 자민당 55년도에 창당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중의원 참여원에서 절반을 넘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과반수 이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민당 총재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총리가 되는 즉 가장 비교 제1당인 거죠. 1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이 선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절반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자민당이 예. 그러면 야당 나머지 모든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과반을 이상 획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야당이. 예. 그래서 일본의 대표를 뽑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민당만 이제 많이 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일본에 굉장히 많은 정당이 있고 그 안에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일본의 역시 이번에도 제1 정당인 자민당에서 총재가 된 사람이 총리가 될 거다라는 게 정해진 수순이고요. 다만 총재 선거는 10월 4일이지만 예. 총리를 뽑는 지명 선거는 조금 더 후일 겁니다. 보통은 바로 임시국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적어도 10월 14일 이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재밌는 현상은 10월 4일에 자민당 총재는 새로 뽑혔고 예. 그런데 일본의 총리는 이시바가 되어 있는 이 최소 그러네요. 열흘의 네. 공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10월 14일 중순 이후에는 일본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총리를 지명하는 선거를 할 거고 그때 아마도 자민당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 부분을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의 열린여당인데 예. 하나의 정당을 더 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1년 만에 총재 선거인데 사실 그동안 일본의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이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특히 이번 선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열린여당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또 직면해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일본의 예. 정치 구도가 바뀌었고요. 그 속에서 기존까지 우리가 자민당만 이렇게 해서 봤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립으로 형성이 되는 어떤 정당이냐, 새로운 연립 정당이 누구냐에 예.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정책에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본 정치를 읽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이시바 그 유력 주자로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또 저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다카시 전 경제안보상 그리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지금 좀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간다라고 보여지는 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인데 우리에게도 좀 낯이 익어요. 네, 우선 이번에 그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5명이고요. 네. 작년에 9명이었던 거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5명 중에 양강구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선거 초반에 우세했던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2명, 고이즈미 현 농림수산상 그리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 대신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양강 구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거 이제 내일 모레니까요. 선거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하야시 현 관방장관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다라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이 3명 중에 한국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은 고이즈미 현 농림수산상일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기도 했었고요. 네. 예, 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에서 낯이 익죠. 고이즈미 전 고이즈미 주니치로 수상의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이 일본의 그 배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수상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글쎄요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려한 외모 그리고 이제 발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발신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생각을 잘 어필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 세대 교체의 주자로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서요. 예.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낯이 익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 양강구도의 또 다른 한 축도 새롭습니다. 여성인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인데 어떤 정치인입니까? 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예. 경제안보 담당 대신은 이번에 3번째 지금 도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더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민당 내에도 자민당 이제 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되지만 예. 이 안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처럼 소위 얘기하는 우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른쪽에 상당히 가까운 분들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이시바 현 총리처럼 비교적 리버럴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전 총리 대신이었던 아베 총리의 그 뒤를 잇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별칭인지 애칭인지 이렇게 쉽게 부르는 얘기로는 여자 아베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여자 아베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적인 전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리천장을 좀 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예.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중에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계에 여성이 이렇게 집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집중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우려할 만한 게 좀 우리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발언들도 좀 극우 정치인으로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말 중에 뭐 이렇게 기어오른다라든지 예. 이제 그런 표현들도 좀 있었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이 굉장히 강한 정치인이라서 예. 갈 거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누차 강조를 했던 인물인데 외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한국에게 민감한 우리 한일 모두에게 민감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이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글쎄요, 현재 그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자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합니다. 예, 야스쿠니 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라든지 작년만큼은 아니기는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이 제3의 인물까지 떠오르고 있는데 또 굉장히 또 영향이 있다고 들리거든요. 이 의원님은 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제3의 인물도 좀 궁금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강구도로 두 사람만 주목을 하는데 하야시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야시가 갑자기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 두 사람만 주목하다가 제3의 인물이 나왔으니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일본의 투표권을 가진 정치인들과 자민 당원들, 당우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단순히 여론조사만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야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1차 선거에서 누구도 지금 후보가 5명이기 때문에 네. 50% 이상 절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결선으로 상위 두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카이치와 고이즈미 양강구도로 봤던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하야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하야시가 될 거냐, 하야시 고이즈미가 될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야시가 결선까지만 가면 승산이 굉장히 높다. 근데 결선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가 좀 하나의 과제이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정무 능력이나 이 경험들이 높게 판단이 높게 되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예, 거군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직면한 국내 문제 말고 예. 뭐 예를 들면 미국 그리고 한국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고이즈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른쪽에 있는 얘기를 하자니 중도를 끌어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방 대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업무를 다 우리로 치면 넘버 2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과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본인이 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외무대신도 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요 직책들을 다 거쳤고 하다 보니 이 사람한테는 굳이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정권에 이제 119 정계 119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든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중도에서 그 자민당 내에서 중도 계열의 성향의 의원들이 판단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결선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역시 과제는 1차 선거에서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네. 하나만 짧게 추가하면 그 총리도 중요한데 내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총리가 누구를 인선하느냐. 예. 근데 지금 얘기한 세 사람이 올라가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인선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이 인선을 봐야 사실 한일 관계까지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카이치가 되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예. 뭐 누가 되면 한일 관계가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후임자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한일 관계가 참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왜 좋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갈등 현안으로서 부딪히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만나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 협력의 의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나 안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폭넓은
넓은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 인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일본의 그 리더가 반응을 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지고요. 한일 관계가 좋게 가야 된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 그 안에 정말 디테일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디테일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의 정권 교체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예.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발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아직 한국이 일본에게 좀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서 그리고 잘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정치 구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처럼 자민당 하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라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 속에서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포션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네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양국 다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정치적 위협의 변수가 이제 국내 문제들이라는 게 참 어떻게 풀어질지 궁금합니다. 선거의 판세는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와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